58년 황구띠 박지환입니다. 지금은 안산의 시화공단에서 야간 경비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절 바다 건너 조용한 섬마을에서 박사장 소리 들으며 민박집을 꾸려가던 제가 이렇게 아내와도 떨어져 남의 집 공장마당이나 지키고 앉아있을 줄은요. 제가 태어난 곳은 인천 옹진군. 지도로 봐도 잘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섬 바다 한가운데 외따로 떠있는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어릴 적엔 그 섬이 세상의 전부였고 사람보다 갯벌이 넓었던 그곳에서 우리는 물 빠진 바다를 삼터 삼아 살아갔습니다. 원래 제 부모님은 무태서 살던 분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육지라고 해도 형편이 나을 것도 없었고 마침 그 섬엔 갯벌이 넓고 바지락이며 고둥이 잘 난다는 말에 살 길을 좀 찾아보자고 작은 리어카에 살림을 실어 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섬살이는 말 그대로 갯벌에 발 담근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바닷바람 맞으며 갯벌로 나갔고 바지락 캐고 무릎 꿇고 고둥이며 백합을 주워 담으며 무거운 망태를 이고 지고 하루해가 질 때까지 땀에 쩔어 살아야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12살 무렵부터 아버지 따라 갯벌에 나가 손바닥이 다 벗겨지도록 갯벌을 뒤적였고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대요. 값싼 중국산 바지락이며 수입 조개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우린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해마다 바다 날씨는 더 거칠어지고 갯벌도 점점 메말라갔고 조개는 예전만큼 잡히지도 않았지만 설령 잡힌다 해도 값싼 수입산에 밀려 팔로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죠. 그렇게 돈줄이 마르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짐 싸서 배 타고 육지로 떠나버렸고 섬엔 늙은이들만 남게 됐습니다. 우리 집도 그 몇 안 되는 가구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 섬은 더 고요하고 더 느리고 더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거센 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리면 옆집에서 먼저 달려와 붙잡아줬고 빗물이 차오르면 양동이 들고 함께 퍼냈습니다. 말은 없어도 마음은 먼저 건네던 그렇게 작지만 따뜻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섬에 우리가 남은 건 가진 게 없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아파트보단 땀과 기억이 밴 바다 냄새 나는 집이 더 익숙했고 이웃 없는 아파트 복도보단 바람결 따라 생선 말리는 냄새 퍼지던 좁은 골목이 더 편했던 겁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일이 거기 있었고 우릴 알아보는 사람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남은 집도 다섯이 채 안 됐고 그 가운데 한 집 셋째 딸과 자연스럽게 정이 들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장인 장모도 우리처럼 바닷일 하며 살아온 분들이었고 우리 둘은 갯벌에 나가 바지락이며 고둥을 캐고 봄이면 고구마 줄기 심고 가을엔 캐서 쪄먹고 팔고 겨울엔 배추 뽑아 김장거리 해놓으며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러다 아들 하나를 낳았지요. 하지만 섬엔 중학교도 없었고 폐교된 교실엔 먼지만 수북했기에 애가 자랄수록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제물포 누이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들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다시는 우리처럼 살지 말고 내 앞길은 너 스스로 열어가거라. 그렇게 말하고는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바닷길은 늘 그렇듯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그날따라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저 바닷바람 맞아가며 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우리 삶에 예고도 없이 하나의 변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환갑을 막 넘기려던 해로 기억되는데 그날도 별거 없이 저녁밥 먹고 TV를 켜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던 중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거제도 이수도라는 조그만 섬마을의 민박집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낡은 집을 고쳐 민박을 열고 하룻밤 자고 가면 새끼를 푸짐하게 내준다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였어요. 화면에선 막 건져 올린 해산물로 차린 밥상이 펼쳐졌고 광어회며 멍게며 갈치조림에 생선구이까지.
도시서 온 손님들이 젓가락을 멈추지도 못하고 감탄을 연발하며 먹는 모습이 나왔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거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방송을 본 게 단순한 구경으로 끝나지 않았던 건 우리도 해산물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낚시하러 온 손님들이 놀래미 한 마리만 잡아와도 회 좀 쳐주소, 매운탕 좀 끓여주쇼.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뚝딱 해주고 저는 옆에서 소주상 차려드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맛, 서울에선 돈 줘도 못 먹어? 여긴 진짜 보물 같은 섬이에요. 그 말들이 그날따라 머릿속에서 울리듯 퍼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민박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밥 한 끼 주고 재워주는 거 그동안 우리가 맨날 해오던 거잖아. 당신 손맛이야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고 해산물은 그냥 바닷가만 나가도 넘치는데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 그러자 아내는 팔짱을 딱 끼고는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민박을 우리가 어찌해요? 우리 집이 뭐 여관방도 아닌데 사람들 재울 데도 없고 대접은 또 어찌한다고 그러슈.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회라는 게 눈앞에 보일 때 잡아야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날따라 유난히 강하게 들더군요. 그래서 다시 설득했죠. 생각 좀 해봐요. 그동안 우리가 해준 밥이 그냥 밥이에요? 정성 들이고 손맛 담아 해줬던 거잖아. 그리고 손님상 한번 제대로 차려주는 거 한두 번 해봤어야지. 그냥 우리가 해오던 거 이제 민박이라는 간판만 다는 거라니까. 한참을 말없이 있던 아내가 결국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면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 민박집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배 타고 나가 옹진군청에 농어촌 민박 등록하러 갔습니다. 처음 해보는 행정 절차에 서툴기만 했지만 신청서에 이름 쓰고 신고필증이 나오던 그 순간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벅찰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에 괜히 등줄기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집도 그날부터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창고로 쓰던 방을 헐어내고 손님방을 만들었고 좁았던 부엌도 벽을 허물어 넓혔고 화장실은 아예 새로 짓다시피 했습니다. 들뜬 장판은 걷어내고 새로 깔았고 찢어진 방충망도 전부 갈았고요. 바람에 색이 바랜 대문은 흰 페인트로 다시 칠하고 마당엔 꽃나무 몇 그루도 심었습니다. 촌구석 낡은 섬집이긴 해도 정성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슬슬 민박집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집만 고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려던 건 1박 3식이었으니 새끼를 다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아내랑 앉아서 진지하게 메뉴부터 짰습니다. 아침엔 갯벌에서 캐온 바지락으로 시원한 국을 끓이고 해풍에 잘 마른 조기 한 마리 구워서 밥상 한쪽에 조용히 올리면 되겠다 싶었죠. 점심상엔 바깥에서 뜯은 쓴박이나 취나물 좀 무쳐내고 운 좋게 숭어나 농어 한 마리 그물에 걸려 있으면 투박하지만 두툼하게 썰은 회 한 접시 내보자고 했습니다. 저녁엔 민어 대가리 넣고 칼칼하게 끓인 매운탕 한 솥, 굽기에 딱 좋은 안하고 한 마리, 바지락이랑 고등찜도 곁들여서 손님들 허기질 틈 없게 해보자 마음먹었죠.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고 그 정도 밥상이면 누가 오더라도 다시 찾아오겠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좋은 밥상 누가 먹으러 와줄까 하는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아무리 잘 차려놔도 찾아오는 이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아는 지인들부터 수원이며 인천 쪽에 소문을 슬쩍 냈죠. 그랬더니 정말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옹진군 어딘가 조그만 섬에 밥상 기가 막히게 차려주는 민박집이 있다더라.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그냥 안 넘기고 또 누구한테 소개하고 그 소개받은 이들이 다시 찾아오고 저는 인터넷도 모르고 SNS도 몰랐지만 손님들이 알아서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심지어 유튜브까지 찍어서 퍼뜨려줬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작은 섬 1박 3식 민박 사육 체험기. 거기 올라온 사진을 봤는데 상위에 광어회며 서대조림, 해물 반찬들이 가득가득 놓여 있는 걸 보고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그 덕분에 전화가 하루에 두세 통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방 비어 있나요? 혹시 평일엔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 주말마다 방이 꽉 차기 시작했고 평일 예약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박집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섬이 들썩인다 그 말이 진짜로 와닿았던 순간들이었죠. 안양서, 인천서 오던 손님이 서울, 대전, 대구에서까지 월차까지 내고 일부러 찾아오는 걸 보면서 그제야 내가 진짜 뭔가 해냈구나 싶더라고요. 몸은 고단했지만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부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별빛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저는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바다로 향했고 아내는 부엌에서 이미 불을 지피고 밑반찬 냄비를 지지고 볶느라 분주했지요. 저는 그날 저녁 손님상에 올릴 우럭이나 농어를 직접 잡아야 했고 아내는 매운탕 뚝배기를 먼저 올려 끓이면서 그날의 새끼 준비를 머릿속으로 그려나가고 있었죠.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 그물 건지느라 등에는 땀이 배고 그 사이 집 안에선 멸치젓국에 나물이 데쳐지고 무쇠솥 안에선 밥물이 자작하게 줄어들고 있었지요. 계절이 바뀌면 손님상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봄이면 쓴박이나 비름나물 묻혀서 상에 올렸고 운 좋게 두릅이나 다래순이 손에 들어오면 초고추장에 툭 찍어 먹는 재미도 있었지요. 여름엔 물기 자작하게 남은 낙지볶음 한 접시 놓고 갯벌에서 캔 바지락으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그러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백합이나 바지락 데쳐서 무쳐내고 들기름에 재워뒀던 마른 김을 불에 구워 바삭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고소한 냄새에 손님들 젓가락이 절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엔 무 썰어놓고 푹 끓인 미너지리로 속을 먼저 달래고 가끔씩 값어치 있게 걸려드는 꽃게는 찜으로 내거나 간장 한 소끔 끓여서 게장 담아뒀다가 손님들 오실 때 꺼내 한 접시씩 냈습니다. 철마다 잡히는 게 달랐고 그게 고스란히 손님 밥상 위에 올랐습니다. 식탁 하나에도 바다의 사계절이 묻어나는 셈이었지요. 해삼 같은 건 따로 아껴두거나 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손님만 오신다면 우리는 그냥 내어드렸지요. 그게 오히려 뿌듯했고 우리가 가진 것 다 퍼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벌이도 괜찮았습니다. 한 분에 7만 원씩 받았는데 밥상 보신 손님들이 이 정도의 이 가격이면 너무 미안할 정도네요. 하며 웃는 모습이 어쩌면 돈보다 더 큰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우리 민박이 살아나니 섬도 함께 살아나더란 겁니다. 주말만 되면 그간 한산하던 선착장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섬마을 골목길이 북적북적해지면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풍경들이 펼쳐졌죠. 손님들은 섬을 한 바퀴 돌며 감탄했습니다. 이 섬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사진 찍기 너무 좋네요. 둘레길을 걷다가 정자에 앉아 바닷바람을 쐬고 해질녘이면 선착장 쪽으로 흘러드는 노을을 찍으며 진짜 힐링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죠. 그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던 저도 괜히 마음이 뿌듯했고 그 오랜 세월 이 섬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민박이 잘 되니 윗집 동생이 어느 날 문 앞에서 조심스레 묻더군요. 형님, 우리도 방 하나 손님 받아볼까?
그 말에 저는 맘껏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봤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줬죠. 메뉴 짜는 법, 손님 맞이하는 태도, 방 청소 팁까지. 장사라는 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맛이 있어야 진짜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네도 민박을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 섬엔 민박집이 3집이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땐 손님이 하도 많아서 예약 없이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도 있을 정도였지요. 3집이 모여 마당 평상에 둘러앉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내일은 뭐 해드릴까? 광어회가 낫겠지. 아니면 서대찜 해볼까? 그렇게 웃고 떠들며 보냈던 밤들, 지금도 눈 감으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시절의 열기, 그 기쁨은 아마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 가장 고맙고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이 육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죠. 민박이 잘 되면서 일손이 부족해졌거든요. 방 정리, 식사 준비, 손님 응대까지 하다 보면 저녁이면 저희 둘 다 넉다운되기 일쑤였고 이대로는 오래 못 가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번 와봐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처음엔 좀 망설이던 녀석이 막상 섬에 내려와 상황을 보더니 눈빛이 딱 바뀌더군요. 며느리랑 상의한 끝에 짐을 싸서 아예 같이 내려오겠다고 하더랍니다. 아들 부부가 합류하자 우리 민박집은 한층 더 살아났습니다. 아들은 힘쓰는 일 척척 해내고 고장난 수도며 전기며 뭐든 뚝딱뚝딱 손받고 며느리는 손님들한테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주방일도 금방 익혀버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고마웠던 건 며느리가 SNS며 인터넷에 밝았다는 겁니다. 아버님, 요즘은 인스타 잘만 하면 젊은 사람들 몰려와요. 그러면서 회 한 접시, 바다 풍경, 푸짐한 상차림을 예쁘게 찍어 올리고 해시태그 달고 계정도 만들고 홍보라는 걸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정말 눈에 띄게 젊은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진짜 힐링이에요.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말끝마다 감탄이 섞인 그런 반응들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나중엔 EBS에서도 촬영팀이 찾아왔고 지역 케이블 방송에도 섬마을 민박 부부 이야기라며 우리 가족이 소개됐어요. 촌놈이 TV 나왔다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TV 앞에 둘러앉던 그 장면도 참 잊을 수 없습니다. 야야, 우리 잘생긴 제부 나온다. 채널 돌리지 마. 밤이면 손님들이랑 평상에 둘러앉아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 별빛 아래 파도 소리 들으며 웃고 떠들던 그 밤들이 지금 생각해도 참 따뜻합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고 같이 웃고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돈도 벌던 시절, 그 모든 게 제게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 같았지요. 하지만 그 좋은 날들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걸 바라게 되고 그게 결국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했던 1박 3식 민박 이야기가 SNS며 방송이며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의 섬들, 충청 해안마을, 남해까지도 밥상만 잘 차리면 손님은 알아서 온다더라. 는 말이 돌았고 어느새 경쟁이 붙기 시작했죠. 결국 옹진군 내에서도 민박 경쟁이 본격화됐고 서울에서 2시간 거리라는 이점을 강조하며 연예인을 내세운 대대적인 홍보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흐름이 바뀌고 나니 이전엔 일부러 찾아주던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여기저기로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방이 꽉 찼는데
어느 순간부터 빈방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창일 땐 평일에도 넘쳐나던 손님이 언젠가부턴 썰렁한 주말을 남기고 사라지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섬 안의 분위기까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세 집뿐인 작은 마을이었는데 손님이 줄자 눈에 띄게 신경전이 생겨났죠. 예전엔 손님이 많아서 방이 없으면 서로 양보하고 부족한 해산물은 서로 나눴었는데 이제는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려 눈치 싸움이 벌어졌고 배가 선착장에 닿기도 전인데도 누가 먼저 손님을 잡느냐 경쟁이 붙었습니다. 삼촌, 쇠주 한 잔씩들 하고 가요.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셔. 푸짐하게 잘 해드릴게. 이런 말들이 선착장에 울려 퍼졌고 서로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괜히 분위기가 얼어붙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처음 셋이 약속했던 숙박 요금을 누군가가 먼저 슬그머니 낮추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집은 6만 원만 받는다더라. 그러면 우린 뭐요? 그냥 호구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남은 건 쌓인 감정과 묘한 거리감뿐이었어요. 예전엔 마을에서 장 봐야 할 일 있으면 부탁도 하고 손님상에 올릴 반찬거리도 서로 나눴었는데 이젠 눈치 보이고 뒤돌아서는 기분이 영 불편해졌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들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제일 서글펐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우리끼리 서로를 은근히 의심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마침내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낯선 남자가 민박집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옹진군청에서 나왔다며 신분증을 꺼내 보이더군요. 민박업자로 등록해놓고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19년이었죠. 1박 3식이라는 게 그땐 그럭저럭 통했지만 실상은 법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농어촌 민박은 원래 조식 한 끼만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끼를 꼬박 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면서도 다들 눈 감고 있었던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가 칼을 빼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거 경쟁 집중 하나에서 찔렀구나. 씁쓸했고 허탈했고 화도 났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때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죠. 영업정지라도 당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게 무너질 수 있었고 다시 손님 받기는커녕 민박 간판조차 못 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직원에게 조용히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세 끼를 제공하긴 했지만 식당처럼 운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멀리 섬까지 찾아온 손님들께 따뜻한 집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인데 사정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모은 돈인데 이대로 날릴 순 없지라는 생각이 앞섰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식만 제공하고 규정 지키며 민박만 운영하겠습니다. 그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하더니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고는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탈했고 참담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해도 아무 일 없대. 그 집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신고했던 집에서도 우리가 아무 제재 없이 넘어간 걸 알고 어이가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섬이란 데가 그렇죠. 매일같이 얼굴 마주치며 살아야 하는 사이에 대놓고 따져봤자 남는 건 상처뿐이라는 걸 서로 알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 집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에 쓴 잔으로 끝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인천권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었죠. 오작도 해변 민박 실태 고발. 내용을 읽어보니 누가 봐도 우리 집을 겨냥한 글이었습니다.
자연산이라더니 알고 보니 양식이었다. 중국산 해산물 들여놓고 현지산이라 우기더라. 그 글을 읽는 순간 저와 아내는 동시에 직감했습니다. 이거 그 집이구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집만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섬에 남은 두 집도 사정은 비슷했죠. 처음엔 우리 부부가 직접 바다 나가서 잡은 생선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진짜 자연산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연안부두나 영흥도 양식장에 가서 광어나 참돔을 사다 썼고 해삼이나 낙지 같은 귀한 재료는 중국산으로 돌리는 날도 생겼습니다. 물론 원산지 표시는 없었습니다. 당시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래도 괜찮을까? 마음이 편치 않아. 저는 고개를 떨구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먹을 건데 손님들 구분 못해.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그렇게 서로 눈 감고 지내던 시절 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우리를 고발해버린 겁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우리 민박의 평판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들어오고 어떤 손님은 전화로 대놓고 물었습니다. 거기 진짜 자연산 회 나오는데 맞나요? 댓글에는 이런 말까지 달렸습니다. 양심 불량 민박집.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억울했죠. 하지만 해명을 해봤자 진흙탕 싸움 되는 게 뻔했기에 우리끼리 이러다 다 망하겠구나.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속만 끓였습니다. 그 사이 매출은 바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꽉 차던 방들이 텅 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주말, 조용한 민박집에 앉아 있노라면 파도 소리마저도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믿고 함께 일하던 가족 사이에서조차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부 정리를 하다가 민박 수입이 예상보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날따라 불안한 마음에 예약 장부와 입금표를 하나하나 다시 맞춰봤습니다. 몇 시간을 들여 꼼꼼히 확인한 끝에 수입 중 일부가 사라지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현금을 빼돌린 정황이 보였죠. 카드 단말기 정산 내역과 계좌 입금 기록까지 다시 확인해 봤더니 그 흐름이 전부 아들 내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부모 등골 빼서 너희들끼리 챙기면 다야? 아들은 당황하지도 않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몇 년을 죽어라 일했어요. 애들 학비에 생활비에 이만큼이라도 안 챙기면 우리도 사람 구실 못해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고 며느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월급이란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솔직히 남 밑에서 일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아들의 어깨를 몇 번이고 쥐어박았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집 마루에 혼자 앉아 빈 막걸리 잔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느 때처럼 들렸지만 그날따라 더 쓸쓸하고 허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저 섬에서 조용히 고기 잡고 살던 우리 부부, 돈 좀 벌어보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돈 때문에 사람 사이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옆집도 친구도 그리고 믿었던 가족까지 이젠 누구 하나 마음 편히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불행은 아직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물결처럼 더 깊은 나락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섬을 떠난 뒤로는 저랑 아내 둘이서 민박 일을 간신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손님 발길은 뚝 끊기고 집안은 썰렁했고 바글거리던 웃음소리는 허공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손님상 차림을 줄이자니 소문이 무서웠습니다.
요즘 해변 민박 반찬이 부실하더라. 이런 말 한마디가 돌기라도 하면 그 손님들마저 떨어질 게 뻔했기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20가지 넘는 반찬을 겨우겨우 차려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반찬이 늘었고 버리기 아까워 재활용도 하기 시작했죠. 조심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손님상에 한 상 거하게 내놓고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뭡니까? 나 참 황당하네.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 깍두기 접시에서 쓰다 버린 이쑤시개 하나가 앙상하게 젓가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랑 저는 허리 굽혀 사죄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뒤방 안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작은 성의입니다. 멀리서 와주셨는데 이런 불편 겪게 해드려서. 봉투엔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숙박비의 2배쯤 되는 돈이었죠. 손님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봉투를 상 위에 살며시 올려두고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숙소를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받지도 않고 그냥 가는구나. 그래도 넘기긴 했나 보다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군청 위생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박 관련 민원이 접수돼서 점검 나갑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손님은 돈을 받지도 않고 신고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군청 위생과 공무원이 섬까지 내려와 위생 점검을 했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빚에 허덕이던 우리에게 보름간 문을 닫으라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민박집 때문에 영업 종료라는 글씨를 붙이고 짐을 챙겨 차에 싣고 배를 탔습니다. 텅 빈 집을 등지고 돌아서는데 그동안 웃고 울고 살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배가 섬을 떠날 때 멀어지는 고향 풍경이 점처럼 작아지면서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육지에 나와서는 김포로 일자리 알아보러 가는 아내와 시와 공단으로 향한 저 그렇게 인천 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둘이서 꼭 껴안았지만 눈물은 끝내 보여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움직이자 그 눈물은 결국 참지 못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박집 사장이던 저는 이제는 공단 야간 경비로 새벽을 홀로 지새우는 신세가 됐습니다. 캄캄한 경비실 안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그 조용하던 섬 바닷가가 자꾸 생각납니다. 저는 김포 통진이라는 곳에 있는 한 반찬 공장에서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수십 가지 반찬을 통에 담고 있습니다. 남한테 정성스레 상 차려주던 사람이 이제는 공장에서 비닐 장갑 끼고 반찬만 담고 있는 거죠. 가끔 전화 오면 쉰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밥 먹었어? 저는 대답도 못하고 핸드폰만 꼭 쥔 채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은 이제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손길 끊긴 그 마을엔 그때의 그 웃음소리 대신 썰렁한 바람소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 마무리 전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거창한 교훈 같은 건 아니고 그저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못난 사람이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겪으며 겨우 깨달은 것들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정직은 밥줄이자 인생의 뼈대입니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겠지. 그 작은 방심과 무심한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밥상은 한 번의 파도로 무너지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정직이 무너지면 사람 사이의 믿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둘째, 욕심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도끼였습니다.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조금씩 선을 넘다 보니 그 욕심이 사람을 잃게 하고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까지만 그 말이 참으로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탐욕이란 건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길을 잃는 겁니다. 셋째, 고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백구동 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바로 그 소리가 고향이었습니다. 지금 그 집엔 먼지만 쌓이고 거미줄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람 손길 끊기면 집도 마을도 마음도 쉽게 식어버리더군요. 고향은 그리움으로 남을 때 가장 아픈 곳이라는 걸 떠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사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셋이 남아 서로 도우며 민박하던 시절 돈은 없어도 마음은 참 따뜻했지요. 손님 하나 오면 서로 양보하며 웃었고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고 의심과 불신이 고개를 들면서 그 따뜻했던 섬마을도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그땐 나름대로 옳은 선택이라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행동은 참 철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후회되는 건 고마움을 잊고 살았던 일, 겸손을 잃었던 제 자신입니다. 이제는 어두운 공단 경비실에서 창밖에 지는 해를 보며 매일 다짐합니다. 정직하게 살자. 욕심 부리지 말자.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생각거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겐 큰 힘이 됩니다.